네, 안녕하세요. 연구소의 김한중입니다. 먼저 금리와 환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이후에 글로벌 차원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작년부터 이제 5.25%라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환율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다소 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을 보시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단락되면서 정책 전환 시점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연준의 그 현 정책 금리는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결 기조는 저희가 봤었을 때 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그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도대체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내년 2분기 이후서부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점도표만 갖고서 본다고 하면은 연준이 추가적으로 1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근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든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그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봤었을 때 저희가 보는 내년에 어떠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하반기에 2회 정도의 어떠한 인상을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미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도 내년 하반기서부터 서서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미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중기 물가 목표 수준을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더 빠른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통화 정책이 글로벌 차원에서 좀 디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통화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했던 금융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가계부채가 증대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결코 연준보다 빠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물가가 재반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년에 물가가 서서히 둔화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도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기준금리를 적극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준금리 3.50%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외 금리차 확대 부담,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최근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의 어떤 유출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한국이 연준보다 서둘러 가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중금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준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축 기조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연중 금리는 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빠르게 금리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까지는 여전히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 자체는 내년 2분기 이후서부터 서서히 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연준의 어떠한 그 기준금리, 정책금리의 고점이 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 이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글로벌 차원의 시중금리는 내년 2분기 이후서부터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점진적인 하락세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정기예금을 대규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시중금리 급등 현상이 금년 하반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쪽의 어떤 전반적인 자금 수요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시중금리가
마냥 빠르게 내려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오긴 하겠지만은 현 수준에서 크게 내려오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환율은 말 그대로 이제 교환 비율입니다. 그 통화 가치의 어떤 변화에 따른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더불어 가지고 외환 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0.9% 성장을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1%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달러와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것이 이제 2023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달러와 독주 현상은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고금리에 따른 어떤 피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와 가치는 점진적으로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경기 격차라든가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고물가라든가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압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로화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엔화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가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일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세로 전환되는 데는 좀 제한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 안정이 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이제 1,300원대를 상회하는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서서히 그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이렇게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의 긴축 종료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압력이 서서히 둔화되고 우리의 그 수출 부진이 서서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 부진했었던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좀 재유입될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기업의 해외 유보금에 대한 국내 송금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수급 여건의 개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인들 이런 요인들은 환율이 마냥 하방 압력으로 작동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환율이 하반기 들어서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언급될 그 금융산업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이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CF 자금,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저원가성 예금의 어떤 유입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금리가 하락되어야 되지만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M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LCF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원가성 예금인데요. 저원가성 예금이 잔액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에 정기예금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자산시장 부진에 따른 대기성 자금의 이탈이라든가 기업 실적 부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런 기업 실적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대응과 이제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유동성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증가율 자체만 갖고 보면은 한 2% 정도밖에 이제 통화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의
전체 자산 성장도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기예금과의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지 이제 자금의 이동이 생기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전환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표는 이제 그 앞에 페이지에서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종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저축성 예금뿐만 아니라 이제 요구불 예금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결제성 요금 자금이라든가 수시 출식 자금을 갖다가 운영 자금으로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자체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기업 부분의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정기예금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업권 간의 자금 이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중에 이제 금리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정기예금 유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이 정기예금이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200조 원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기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그러면 어디서 왔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은행 내부 자금, 그러니까 저원가성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이전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투자성 자금이 예금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택 시장의 어떤 개인 순매수 규모라든가 이제 그 펀드 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쪽 이제 투자형 상품에서 자금이 이동해서 정기 예금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은행 내부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NIM을 좀 갉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출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신용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모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 부분과 민간 부분의 신용이 2017년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가계 부분의 경우에는 나름 이제 디레버리징 구간을 소폭 거쳤습니다.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이제 주택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시 재차 증가하는 모습들이 가운데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 부분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팬데믹 직후서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봤을 때에는 이제 IB성 여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련된 여타 여신 상품들에 대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가계 쪽에 어떤 부채 증가 속도,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기업 대출 급증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이제 기업 대출 급증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 3년 기간과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의 어떠한 기업 대출의 증가를 보면은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2.4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기업 대출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물음표가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기업 대출 자금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 시장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단기성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부분이 이제 일단락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오히려 대출보다는 이제 회사채라든가 CP를 통한 자금 조달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가 지속됐을 때 자금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고착화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과 주식 시가총액을 GDP로 이렇게 분해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금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를 통해 가지고 주식이나 주택 쪽에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2년 이후서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계속 가속화될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하반기서부터 서서히 금리가 이제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다소 좀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뭐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예금과 채권과 같은 고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축성 예금과 채권형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었던 반면에 이제 투자형 상품, 주식이라든가 여타 펀드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결국에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이제 금리가 횡보했던 시절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 초저금리 과정에서 보면은 시중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편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오히려 이제 작년서부터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중자금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페이지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진행할 어떠한 금융 권역이라든가 금융 상품 간의 어떤 자금 흐름에 대해서 요약한 테이블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2부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